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났다. 청수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스카이라운지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은 듯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 아래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클래식 선율과 어우러져 현실감 없는 꿈처럼 공간을 채웠다. 마케팅팀의 막내 사원으로 억지로 끌려온 한서연은 이 모든 풍경과 이질적인 존재였다. 저렴한 기성복 정장은 최고급 명품들 사이에서 금세 빛이 발했고 어색한 미소는 주변의 여유로운 표정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벽의 일부가 된 것처럼 구석에 서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이렇게 사는 법을 터득했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도록.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수많은 인파 너머 홀 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한 남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새까만 턱시도가 흠잡을 데 없이 잘 어울리는 조각상처럼 차가운 얼굴의 남자. 청수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그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다. 다만 기억 속에 그는 저렇게 차갑고 가시 돋친 사람이 아니었다. 따스하게 웃고 다정하게 속삭이던 그의 눈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채 주변을 날카롭게 훑고 있었다. 그는 하나의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의 눈빛은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로 가득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숨어야 했다. 그가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이 꿈 같은 악몽의 공간에서 사라져야만 했다. 그녀가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던 바로 그 순간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착각과 함께 그의 시선이 정확히 그녀에게 와 꽂혔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을 찾아낸 것일까? 우연일 리 없었다.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마치 5년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맨 굶주린 맹수처럼 집요하게 그녀를 꿰뚫었다. 시간은 멈췄고 주변의 화려한 풍경은 의미를 잃고 흑백으로 변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놀라움도 반가움도 아니었다. 싸늘하게 타오르는 경멸과 얼음장 같은 증오. 그것이 전부였다. 태준은 옆에 있던 비서에게 나지막이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러자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가 인파를 가르며 정확히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거대한 중력에 이끌리듯 저항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선 무력감만이 온몸을 감쌌다.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비서의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회장님께서 잠시 뵙기를 원하십니다. 회장님. 그 낯선 호칭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에게 그는 언제나 태준 씨였다. 세상의 전부였고 유일한 사랑이었던 남자. 그러나 이제 그는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짓일 뿐이었다. 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는 말없이 앞장섰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비서의 뒤를 따라 파티장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졌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차라리 이것이 모두 꿈이기를 빌었다.
5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지켜온 평화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회장실의 육중한 원목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차갑게 느껴졌다. 방 안에는 오직 한 사람, 강태준만이 거대한 책상 뒤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서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딸칵하는 문 잠기는 소리가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선고처럼 들렸다.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관찰하듯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어내렸다. 그의 시선은 마치 칼날 같아서 닿는 곳마다 살같이 베이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5년 만이군. 얼음 조각이 부서지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오직 메마르고 차가운 사실만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 자신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저토록 낯설고 경멸적으로 불리는 것을 들으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그 어떤 말도 이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는 우스꽝스러운 변명처럼 들릴 터였다. 그동안 잘 지낸 모양이야. 보아하니 우리 회사에서 밥벌이는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비꼬는 말투였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태준이 천천히 책상을 돌아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위압적인 그의 존재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5년 전의 배신감과 상실감이 그의 안에서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왜 그랬지? 그가 서연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서서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내 프로젝트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그 돈을 챙겨서 내 인생에서 사라진 이유가 뭐였나?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이를 가진 나를 찾아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당신과 아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어요. 라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오명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5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 작은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다. 서연은 차라리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태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돈 때문이었나 하긴 고아 출신에 가진 것 없던 너에게 내가 내민 세상은 너무 과분했겠지. 잠시 맛본 달콤함에 취해 더 큰 걸 원했던 거겠지. 아이, 네 덕분에 청수그룹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멍청한 놈이 됐지. 그 상처가 어땠을 것 같아.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소나기 힘의 저절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매일 밤 내 얼굴을 떠올렸어. 네가 내 등에 칼을 꽂고 웃으며 사라지던 그 모습을. 그리고 다짐했지. 언젠가 다시 널 만나면 내가 겪은 고통의 1000배, 10,000배를 되돌려주겠다고. 서연의 눈동자의 공포가 어렸다. 지금 그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강태준이 아니었다. 증오에 잠식된 괴물이었다. 회장님, 제발. 그 입으로 내 직함을 부르니 역겹군. 그는 그녀의 턱을 놓아버렸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을 털었다. 그리고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철 하나를 집어 그녀 앞에 던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게 뭐죠?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규칙이다. 태주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와 결혼해라, 한서연.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결혼 이증으로 가득 찬 남자가. 자신에게 복수하겠다던 남자가. 결혼을 하자고. 미쳤어요. 그녀도 모르게 반문이 튀어나왔다. 태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래, 미쳤지. 5년 동안 널 증오하다 보니 미쳐버렸어. 그래서 생각했지. 널 가장 확실하게 불행하게 만들 방법이 뭘까? 널 내 곁에 두고 매일매일 숨통을 조이는 것. 네가 사랑했던 남자가 널 얼마나 경멸하는지, 네가 버린 남자가 널 얼마나 증오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을까?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턱으로 가리켰다. 주워. 그리고 읽어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들었다. 혼인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제1조갑 강태준과 을 한서연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만 어떠한 감정적, 육체적 교류도 하지 않는다. 제2조 을은 갑의 소유물로서 갑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제3조 을은 갑의 허락 없이 외출, 외박, 사적인 연락을 할 수 없다. 제4조 결혼 생활 동안 을에게는 어떠한 사생활도 보장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 파기 시 을은 갑에게 위자료로 1,000억 원을 배상한다. 그것은 혼인계약서가 아니었다. 노예 계약서였다. 그녀의 인격과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고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인형으로 살아가라는 끔찍한 사형 선고였다. 이럴 순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나 넌 선택권이 없어. 이 계약서에 서명하든가 아니면 네가 지금껏 숨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든가. 네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입사했는지 알아봤어. 별 볼 일 없는 경력으로 간신히 들어왔더군.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넌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아니, 어쩌면 더 쉬운 방법도 있지. 5년 전 네가 저지른 산업 스파이 혐의. 증거는 차고 넘치거든. 지금이라도 널 감옥에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만든 함정이었다. 5년 전의 사건을 빌미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말했잖아. 목수라고. 태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되갚아주기 위해 5년을 기다려온 악마였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주지. 서명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만약 도망칠 생각을 한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다시 책상 뒤에 앉아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다. 더 이상 그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서연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겨진 채 손에 들린 계약서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 초대를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병실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강태준의 사무실을 나온 한서연은 망가진 인형처럼 비틀거리며 건물을 빠져나왔다. 화려했던 파티는 끝나가고 있었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떠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더욱 이질적으로 보였다. 손에 들린 혼인계약서는 종이의 무게를 넘어 그녀의 영혼 전체를 짓누르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빛이 색을 잃고 차가운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목적지를 말하는 목소리는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멀게만 들렸다.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삶은 오직 단 하나의 장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이었다. 익숙하게 로비로 들어선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소아병동. 복도를 가득 메운 소독약 냄새와 강한이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잡아끌었다. 이곳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화려한 파티도, 강태준의 증오도 모두 이 작은 세상 앞에서는 먼지처럼 무가치했다. 작은 명패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1인실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다. 어두운 방 안, 작은 침대 위에는 5살 배기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창밖에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아이의 얼굴을 비췄다. 하얀 피부,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닫힌 입술까지. 아이는 잠든 모습마저도 지독하리만치 그를 닮아 있었다. 강태준, 그녀가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고 이제는 그녀를 파멸시키려는 남자를. 서연은 아이의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작은 손을 잡았다. 가느다란 손목에 꽂힌 링거 바늘 자국이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민준이, 그녀의 아들, 그녀가 5년간 세상으로부터 필사적으로 숨겨온 비밀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이 엄마, 잠결에 엄마의 온기를 느꼈는지 민준이가 작게 웅걸거렸다. 서연은 급히 눈물을 닦아내고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수희,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아가 다정한 속삭임에 아이는 다시 편안한 얼굴로 잠에 빠져들었다. 이 평화로운 얼굴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녀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회진을 위해 병실로 들어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의사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이 어머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연은 의사의 입에서 나올 말을 예감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민준이 상태가 더 이상 약물 치료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이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하루빨리 미국 본원에 가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성공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술비가 문제입니다. 검사비, 이송비, 수술비, 그리고 수술 후 치료비까지 합하면 최소 5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그녀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녀는 그동안 민준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비싼 1인실을 고집하는 대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병원비를 감면받아왔다. 하지만 5억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의 모든 노력은 무의미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목이 메어 겨우 뱉어낸 말에 의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다. 모든 길이 막혀버린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손에 들린 계약서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렸다. 강태준의 잔인한 제안,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고 동시에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와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보며 서연의 기억은 5년 전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강태준은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유학을 마치고 갓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열정 넘치고 다정한 남자였다. 우연히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녀의 소박함과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고 그녀는 그의 순수한 열정과 자신에게만 보여주는 부드러움을 사랑했다. 서연아, 나랑 평생 함께하자.
네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남산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수줍게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오직 자신만을 원한다는 사실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정말로 세상이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다.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태준의 어머니. 윤 회장이 그녀를 불렀다. 화려하지만 냉기가 흐르는 응접실에서. 윤 회장은 따뜻한 차와 함께 어른보다 차가운 말을 건넸다. 감히 어느 집안 출신이길래 내 아들을 넘보는 거지 고해. 가진 것 하나 없는 주제에. 회장님, 저희는 서로 사랑. 그 순진한 얼굴로 사랑을 짓거리지 마라. 내 눈에는 욕심만 가득한 게 보이는데.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 줄래? 서연은 모욕감에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이어진 윤 회장의 말은 그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뱃속에 있는 그것도 안다. 감히 강씨 집안의 씨를 품고 협박이라도 할 셈이었나.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배를 감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태준에게조차 아직 서프라이즈로 알려주지 못한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안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잘 들어. 조용히 떠나지 않으면 네가 사랑한다는 내 아들 태준이부터 무너뜨릴 거다. 이 어미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그리고 네 뱃속의 아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태어난다 해도 평생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불행하게 살게 될 거야. 선택은 네가 해라. 너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을 망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조용히 사라질 것인지. 윤 회장은 돈 봉투와 함께 태준이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기밀 서류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태준이를 배신한 산업 스파이가 돼서 떠나라. 그러면 적어도 태준이는 널 증오하면서라도 잊을 수 있겠지. 그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사랑하는 남자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서연은 기꺼이 마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태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원망하고 증오하게 될지 알면서도 그것이 그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5년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고 미혼모라는 사회의 편견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왔다.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2배, 3배로 노력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펼쳤다. 모욕적인 조항 하나하나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강태준의 소유물, 인형, 감정 없는 노예. 그래, 이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일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펜을 꺼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너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 한서연 3글자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과 앞으로 살아갈 존엄성을 모두 팔아넘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청수그룹 회장실 문 앞에 섰다. 어제와는 다른 의미의 사형장이었다. 어제는 선고를 받기 위해, 오늘은 집행을 당하기 위해 온 것이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밤새 일이라도 한 듯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올려놓았다.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다. 결정은 한 모양이군. 네. 후회하지 않겠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태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의 만족감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는 계약서에 적힌 그녀의 서명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돈 때문에 결국 무릎 꿇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잘 생각했다.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 믿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마치 전시품을 감상하듯 그녀의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오늘부터 넌 한서연이 아니야. 내 소유물이자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죄수지.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았지만 서연은 오한을 느꼈다. 환영한다. 나의 지옥에 온 걸 강서연 씨. 부디 매 순간을 즐겨주길 바라. 차가운 조소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렇게 그녀의 영혼을 판 대가로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기꺼이 그 안으로 발을 들였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부터 한서연의 삶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곧바로 웨딩 플래너,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들로 구성된 팀이 그녀가 살던 좁은 원룸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값을 매길 수 없는 인형을 다루듯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치장하고 꾸미기 시작했다. 피부톤에 맞추려면 뉴트럴 계열의 실크 드레스가 좋겠습니다. 헤어는 과하지 않게 청초한 이미지를 살려서 연출해야 합니다. 주얼리는 최소한으로 다이아몬드 본연의 빛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서연은 완벽하게 객체였다. 그녀의 의견이나 취향은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청수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맞춰진 연극 소품처럼 결정되었다. 그녀는 그저 마네킹처럼 앉아서 그들이 입히는 대로, 만지는 대로 몸을 맡길 뿐이었다.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결혼식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결혼식에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초대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결혼을 두고 세기의 로맨스라며 떠들어댔지만 진실을 아는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잔인한 연극의 서막일 뿐이었다. 결혼식 당일, 서연은 대기실의 거울 앞에 앉아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웨딩드레스, 전문 아티스트의 손길로 완성된 완벽한 메이크업. 거울 속의 여자는 동화 속 공주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심장은 뛰지 않고 차갑게 식어가는 돌덩이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어젯밤 몰래 다녀온 병원에서 본 민준이의 얼굴이었다. 태준이 약속대로 보낸 거액의 계약금 중 일부를 수술 예약금으로 지불하자 병원에서는 즉시 미국 본원과의 수술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그래, 이것으로 된 것이다. 이 가면 무도회가 끝나면 내 아이는 살 수 있다. 그녀는 주문처럼 그 생각만을 되뇌었다. 신부님, 이제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신랑 강태준이 아니었다. 낯익은 얼굴, 태준의 비서인 김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 실장님, 태준 씨는... 아니,
회장님은 어디에? 김 실장은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급한 해외 일정으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불참 자신의 결혼식에 신랑이 오지 않는다고 이것이 그가 말한 복수의 시작인가?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계산이었다. 대신 제가 회장님을 대리하여 신부님 곁에 서겠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단호함 또한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것 또한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웅장한 웨딩 마치와 함께 연회장의 문이 열렸다. 수백 명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곧 의아함과 수군거림으로 바뀌었다. 신부 옆에 있어야 할 신랑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 뒤를 비서가 어색하게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랑은 어디 갔어? 세상에, 결혼식에 신랑이 안 오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저 여자 뭔가 큰 잘못을 한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모든 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져댔다. 서연은 텅 빈 버진 로드를 홀로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넘어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이 길의 끝에는 민준이가 있다. 줄의 단상 앞에는 태준의 어머니인 윤 회장과 몇몇 친척들이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다. 특히 윤 회장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5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며느리가 아닌 가문의 수치로 여기는 듯했다. 줄에 없는 예식은 신랑 대리인과 함께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모든 것이 한편의 부조리극 같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연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내내 기계처럼 미소를 지어야 했다. 사람들은 동정하거나 혹은 비웃으며 그녀에게 위선적인 축하를 건넸다. 그때 윤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세아가 오늘 참으로 곱구나. 태준이가 바쁜 아이라 이런 중요한 날에 빠져서 내가 다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그래도 네 분수를 잊지는 말거라. 윤 회장은 주변에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속삭였다. 내온 잠시 내 아들의 변덕을 채워주기 위한 장난감일 뿐이야. 감히 강씨 집안의 며느리 행세 따윈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네 자리가 어딘지 항상 기억해야 할 게다.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이자 경고였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지옥 같던 피로연이 끝나고 그녀는 신혼여행지로 가는 대신 거대한 저택으로 이끌려갔다. 서울 외곽,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성 같은 곳이었다. 강태준이 혼자 사는 개인 저택이라고 했다. 자동차가 웅장한 철문을 통과해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멈췄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나이가 지긋한 집사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 댁의 총괄 집사인 박 여사라고 합니다. 박 여사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이시의 온기도 없었다. 그녀는 서연을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눈빛은 마치 감시 대상자를 보는 듯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께서 지내시는 동안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박 여사는 서연을 거대한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과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삭막했다. 발소리가 넓은 홀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박 여사가 그녀를 안내한 곳은 2층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었다. 방은 넓고 화려했지만 그곳 역시 주인의 취향이나 개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호텔 스위트룸 같았다. 이곳이 사모님께서 지내실 방입니다. 회장님의 침실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는 절대 그쪽 구역으로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박 여사는 인쇄된 종이 한 장을 서연에게 건넸다. 저택 내 생활 수칙. 아침 식사는 오전 8시. 저녁 식사는 오후 유감시에 1층 다이닝룸에서 혼자 할 것.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저택 밖으로 나갈 수 없음. 외부와의 모든 연락 전화. 인터넷은 지정된 시간에 감시해 이루어짐. 회장님의 서재와 침실을 포함한 개인 공간 출입 금지. 저택 내에서는 향수 사용 금지. 회장님께서는 강한 향을 싫어하심. 모든 일정은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결정됨. 그것은 생활 수칙이 아니라 감옥의 규칙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갇힌 라푼젤이었지만 그녀를 구해줄 왕자님은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가둔 것이 바로 왕자였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박 여사의 무미건조한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없으시다면 이만 쉬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선 전화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박 여사는 짧게 목례를 하고 방을 나갔다. 딸칵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완벽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도 갈아입지 못한 채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넓은 정원이 보였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신랑 없는 결혼식, 축복 없는 서약, 그리고 사랑 없는 신혼집. 강태준이 설계한 지옥의 무대는 완벽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이 무대 위에서 그의 각본대로 춤을 춰야 하는 유일한 배우가 되었다. 저택에서의 첫 아침은 지독한 정적과 함께 시작되었다. 밤새 차가운 실크시트 위에서 뜬 눈으로 뒤척인 서연은 규칙에 명시된 아침 8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 몸단장을 마쳤다. 옷장에는 그녀가 평생 입어도 다 못 입을 만큼의 값비싼 옷들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가장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화려함이 아닌 순종을 보여야 했다. 정확히 8시, 그녀는 1층 다이닝룸으로 내려갔다.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원목, 식탁의 끝자리에 단 한 사람을 위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호텔 조식 뷔페를 옮겨놓은 듯한 완벽한 상차림이었지만 그 앞에 홀로 앉은 서연은 마치 거대한 그림 속에 작은 점처럼 초라했다. 음식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기계적으로 음식을 씹어 삼켰다. 식사를 하는 내내 박 여사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멀찍이 서서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도, 경멸도 아닌 오직 철저한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감시받는 수감자일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저택이라는 감옥 안에서 유령처럼 시간을 보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허락된 구역만을 배회하며 밤에는 잠 못 이루는 고독과 싸웠다.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민준이와 연락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규칙에 따라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수술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알 길이 없어 애가 탔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강태준이 저택으로 돌아왔다.
급한 해외 일정을 마친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차가운 냉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현관으로 들어서며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서연을 발견하고는 마치 가구의 위치를 확인하듯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편안해 보이는군. 감옥 생활은 할만한가? 첫 마디부터가 비수였다. 서연은 조용히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녀오셨어요. 누가 보면 정말 아내라도 되는 줄 알겠어. 그 역겨운 연기는 집어치워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며 그녀 앞을 서성였다. 그는 마치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다. 서연의 고요한 모습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그는 그녀가 울고 빌고 절망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 집이 너무 심심한 모양이지 좋다. 내가 내게 딱 맞는 일거리를 주지. 그는 다이닝룸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마침 한 젊은 하녀가 물컵을 나르다 발이 꼬여 카펫 위에 물을 쏟은 참이었다. 하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내연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서연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내가 지워. 서연과 주변의 모든 사용인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청수그룹 안주인의 신분으로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으라는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걸레 가져와서 저 한여가 어지른 것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네가 있을 곳은 화려한 소파가 아니라 바로 저런 바닥이야.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걸레를 가져와서 엎드려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는 감촉, 손에 묻어나는 더러운 물기, 수치심이 온몸을 찔렀지만 그녀는 묵묵히 걸레질을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걸로 민준이의 약값 하루치를 버는 거야. 이걸로 우리 아들이 하루 더 숨 쉴 수 있는 거야. 그녀의 순순한 태도는 태준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고작 이 정도로는 부족한가? 네가 훔쳐간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래. 더 좋은 생각이 났어. 그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저택 뒤편에 거대한 정원으로 끌고 갔다. 잘 가꿔진 장미 정원과 분수대.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오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여기 있는 잡초들. 내 손으로 전부 뽑아. 전문 정원사가 있지만 오늘부터 이 구역은 네 담당이야. 내 그 더러운 손으로 이 정원을 망쳐놓은 잡초들을 제거해. 마치 네 자신을 제거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는 그녀를 정원 한가운데에 내팽개치고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그녀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맨손으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고 거친 풀잎이 손바닥을 베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태주는 자신의 2층 서재, 통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얼마 못 가 포기하고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묵묵히 잡초만 뽑고 있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하얀 원피스는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다. 차라리 소리 없는 저항에 가까웠다. 대체 왜 저러는 거지? 태준의 마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가 알던 한서연은 이렇게까지 인내심이 강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은 선물에도 아이처럼 기뻐하고
슬픈 영화를 보며 눈물 짓던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돈을 위해 사랑을 배신한 속물적인 여자라면 이런 모욕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라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정원에 있는 저 여자는 마치 고행을 하는 순교자처럼 보였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박 여사가 정원으로 나와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알렸지만 서연은 맡은 구역의 잡초를 다 뽑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 고집스러운 모습의 태주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통제가 그녀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밤이 되어서야 서연은 절뚝거리며 실내로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손은 긁히고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햇볕에 익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태주는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그는 무언가 독한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그녀의 텅 빈 눈과 마주치는 순간 목구멍에서 말이 걸려버렸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연의 조용한 인내가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반응은 그가 5년간 그려온 복수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그녀를 파괴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부서지기를 거부했다. 마치 부서질 수 없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서재에서 독한 위스키를 영어푸 들이켰다. 창밖 정원에 시선을 던졌다. 서연이 맨손으로 가꿨던 그곳에 유독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기로 그건 서연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태준 씨, 나는 하얀 장미가 좋아요. 빨간 장미처럼 열정적이진 않지만 조용히 진심을 전하는 것 같아서요. 순수한 사랑. 뭐 그런 거. 5년 전 그녀가 해맑게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게 울렸다. 태주는 술잔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순간적으로 정원에서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모습과 공원에서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가는 파여름과 함께 서재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5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증오의 성벽에 한서연의 침묵이라는 이름의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저택에서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강태준의 심리적 학대는 날마다 교묘하고 잔인해졌지만 한서연은 부서지지 않는 바위처럼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침묵은 태준에게 있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고 그의 증오를 더욱 복잡한 감정으로 휘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은 저녁 식사를 마친 서연에게 통보했다. 내일 저녁 청수바이오 신약개발 발표 기념 파티가 있다. 너도 참석해야겠어. 서연은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내 아내 자리가 어떤 건지 똑똑히 구경시켜주지. 네가 발로 차버린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네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모두의 앞에서 확인시켜 줄 테니.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서연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다음 날 저녁 그녀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꾸며진 인형이 되어 태준의 옆에 섰다. 지난번 결혼식 때와는 다른 고혹적인 블랙 드레스가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처연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파티 장소인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명사들로 가득했다. 태주는 서연의 허리를 감싼 채 마치 아끼는 전리품을 과시하듯 그녀를 데리고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그의 손길에는 애정이 아닌 소유욕과 경고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부부의 모습에 감탄하며 찬사를 보냈지만 서연은 그들의 눈빛 뒤에 숨은 호기심과 경멸을 읽을 수 있었다. 강 회장님, 사모님께서 대단한 미인이십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그림 같아요. 위선적인 칭찬이 오가는 동안 서연은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허리를 더 강하게 쥐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약 발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청수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다. 태준이 직접 연단에 오르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위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다. 그런데 사건은 바로 그 순간에 터졌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위해 파일을 열자 스크린에 뜬 것은 영어로 된 발표 자료가 아닌 알 수 없는 문자로 깨진 파일이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담당 실무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태준의 낮은 분노가 마이크를 타고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백업 파일을 확인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명백한 기술적 사보타주였다. 이 중요한 순간을 노린 누군가의 악의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기자석에 앉아있던 한 기자가 날카롭게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다. 강 회장님, 청수바이오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인 태영제약으로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번 프레젠테이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5년 전에도 비슷한 정보 유출 사건으로 큰 위기를 겪으셨는데 청수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5년 전 사건이라는 말에 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노골적인 불안감과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태준이 분노를 터뜨리며 상황을 망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잠시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조용히 서 있던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점,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김 실장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김 실장님, 일주일 전 최종 리허설 때 사용했던 클라우드 서버 기억하시죠? 회사 내부망이 아닌 외부 서버라 아직 안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C-웸스탄 폴더, 파이널버 백업 파일.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그녀의 정확하고 침착한 지시에 김 실장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그녀가 말한 경로로 접속했다. 한편 서연은 당황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향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넸다. Honorable investors, I sincerely apologize for this unexpected technical issue. Please be assured that Cheongsu Group's commitment to our project and our partners remains unwavering. This small hiccup does not reflect the stability and integrity of our research. 귀빈 여러분,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프로젝트와 파트너에 대한 청수그룹의 헌신은 변함이 없음을 확신시켜 드립니다. 이 작은 문제는 저희 연구의 안정성과 무결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태도는 진솔했다. 술렁이던 투자자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이어서
그녀는 아까 그 악의적인 질문을 던진 기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5년 전의 아픔을 겪었기에 청수그룹은 그 누구보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늘 이 해프닝은 오히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의 핵심 기술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논리는 역설적이었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오히려 회사의 위기관리 능력을 부각시키는 영리한 화법이었다. 진정한 가치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 복구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청수바이오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비전을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김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파일이 복구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깨진 파일 대신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이 나타났다. 장내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모든 상황이 불과 5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태주는 연단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다. 위기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상황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력. 외국인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유창한 언어 능력. 그리고 적의 공격을 역이용하는 놀라운 기지까지. 이것은 돈에 눈이 멀어 사랑을 배신한 속물적이고 천박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사랑에 빠졌던, 누구보다 총명하고 당당했던 바로 그 한서연의 모습이었다. 5년 동안 증오라는 필터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저런 여자가. 정말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경쟁사에 팔아넘겼다고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그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파티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돌아오는 차 안, 태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운전석 너머에 어둠을 응시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옆자리에 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 역시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감사나 칭찬은 없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서재로 직행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김 실장에게 연결했다. 나다. 네, 회장님. 태주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김 실장, 5년 전 한서연 사건, 처음부터 전부 다시 조사해. 네, 하지만 그 사건은 이미 시끄러워. 내 말대로 해. 관련된 모든 인물, 자금 흐름, 당시의 모든 기록들, 먼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다 털어봐. 어쩌면 내가 모르고 있던 게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전화를 끄는 태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오늘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복수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과 마주해야 했다. 5년간 쌓아온 증오의 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을지 그는 두려웠다. 파티가 있던 날 밤 이후 거대한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강태준의 노골적인 학대와 독설은 사라졌다. 대신 그는 유령처럼 서재에 틀어박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눈빛으로 서연을 쏘아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여전한 증오와 함께 혼란과 아주 희미한 동요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하던 대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어쩌면 그가 자신의 새로운 장난감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막연히 생각했다. 그 편이 차라리 나았다. 그의 관심은 애정이든 증오든 모두 그녀를 아프게 할 뿐이었으니까. 한편 태준의 서재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명령을 받은 김 실장은 청수그룹의 최고 보안팀과 법무팀의 정예 인력을 비밀리에 동원하여 5년 전의 사건을 원점부터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보고서가 태준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회장님,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김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가장 먼저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자금 추적 결과였다. 5년 전 한서연이 회사 기밀을 넘긴 대가로 받았다는 거액의 돈, 그 돈이 입금되었다는 해외 차명 계좌는 실체가 없는 유령 계좌였다. 돈은 그곳에 잠시 머무는 듯 했다가 곧바로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수십 개를 거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전문적인 자금 세탁 수법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여성이 혼자서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요. 김 실장의 설명에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다음은 당시 증거로 제출되었던 이메일의 포렌식 분석 결과였다. 한서연이 경쟁사에 기밀 자료를 첨부하여 보낸 결정적인 증거. 당시 기술로는 확인이 어려웠지만 최신 기법으로 서버 로그를 재분석한 결과 해당 이메일은 한서연 씨의 컴퓨터에서 발송된 것이 맞으나 외부에서 원격으로 IP를 우회하여 조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누군가 한서연 씨의 컴퓨터를 해킹해 그녀가 보낸 것처럼 꾸몄다는 뜻입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조작, 증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일 수 있다는 가능성. 태준은 애써 이성을 붙잡으려 했다. 그녀에게 공범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돈에 눈이 멀어 전문 브로커를 고용했을 수도 있는 일이야.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서연 씨는 돈을 받고 사라진 후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그 차명 계좌에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정황만 포착되었습니다. 거액의 돈을 손에 쥔 사람의 생활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가 5년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피해자였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짓을 벌였단 말인가? 사건의 처음과 끝을 다시 살펴봐. 김 실장, 그 일로 가장 이득을 본 놈이 누구지? 내가 후계자 자리에서 흔들렸을 때 회사 안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놈이 누구였나?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 오진섭 전무님, 이십니다. 오진섭. 태준의 아버지와 함께 청수를 창립했으나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나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오 회장의 아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청수에 남았지만 언제나 강씨 일가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다. 5년 전 태준이 정보 유출 스캔들로 위기에 처했을 때 오 전무는 이 사회를 선동하며 태준의 경영 능력을 가장 앞장서서 비난했었다. 오진섭이라. 그럴듯하군.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오진섭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순진함을 이용해 그녀에게 접근하고 그녀를 방패 삼아 자신의 진짜 목적인 강태준 끌어내리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당장 오진섭의 모든 것을 5년 전을 기점으로 한 모든 자금 거래, 통신 기록, 그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뒤져 반드시 꼬리가 잡힐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서재를 나간 후에도 태주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이었다. 서연의 표정이 유독 어두웠던 날이 있었다. 그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망설이며 이렇게 말했었다. 태준 씨, 오진섭 전무님, 조금 무서운 분 같아요. 오늘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웃으면서 제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태준 씨 곁에 너무 오래 있지는 말라고. 당시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회사 내의 권력 다툼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를 안심시키며 내가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났다. 지켜주기는커녕 그는 그녀를 의심하고 증오하고 끝내 자신의 손으로 지옥에 밀어 넣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 정원에서는 서연이 말없이 잡초를 뽑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가 시킨 일이었다. 그녀의 하얀 손은 흙투성이었고 가냘픈 등은 뜨거운 햇살 아래 지쳐 보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태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결백하다면, 만약 그녀가 5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억울함을 감당해 왔다면, 그렇다면 자신이 그녀에게 저지른 짓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었다. 증오가 서서히 무너져 내린 자리에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거대한 공포와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한서연이 그 모든 진실을 등지고 사라져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증오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이제 막 시작된 끔찍한 후회,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한 절박한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확인해야 하는 잔인한 운명 앞에 선 죄인이었다. 오진섭 전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태준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의심은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의 이성을 잠식했다. 밤에는 5년 전 해맑게 웃던 서연의 얼굴과 상처투성이 손으로 잡초를 뽑던 현재의 그녀 모습이 번갈아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차라리 이 모든 의심이 망상이기를, 그녀가 정말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한 속물적인 여자이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행동들이 정당한 복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서연이 처음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요청했다. 늘 그림자처럼 지내던 그녀가 직접 서재의 문을 두드렸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하지, 오늘 오후에 잠시 외출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준의 손이 멈칫했다. 외출 이 감옥 같은 저택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외부 세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녀였다. 이유는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인적인 일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개인적인 일 5년 동안 유령처럼 살던 여자에게 이제 와서 갑자기 생긴 중요한 일이란 대체 뭘까? 공범이라도 만나러 가는 건가, 아니면 도망칠 계획이라도 세우는 것인가? 과거의 그였다면 당장 거절하며 모욕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좋다, 박 여사를 대동하고 3시간 안에 돌아와. 감사합니다. 서연은 짧게 인사를 하고 서재를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한서연이 숨기고 있는 그 중요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날 오후 서연을 태운 검은 세단이 저택을 빠져나갔다. 태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그 뒤를 밟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확인하러 가는 죄수인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의 차는 도심의 번화가도 허름한 주택가도 아닌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가 아픈 건가, 아니면 그동안의 괴롭힘 때문에 상처라도 입은 것인가? 죄책감이라는 지난 5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이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다. 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서연이 들어간 병원 건물로 따라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매일 오가는 곳처럼 익숙해 보였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응급실도 내과도 아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팻말은 소아청소년과 병동이었다. 소아병동,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가 왜 이곳에 온단 말인가? 태준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복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 서연은 한 1인실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 몇 주간 저택에서 보았던 무표정하고 공허한 인형 같던 그녀의 얼굴이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태준이 기억하는, 아니,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따스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 가득 피어올랐다. 세상의 모든 빛을 모아놓은 듯한 환한 미소였다. 그 미소의 끝에는 침대에서 막 달려나온 작은 아이가 있었다. 이 엄마. 아이는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라는 한마디. 그 평범한 단어가 벼락처럼 태준의 뇌리에 내리꽂혔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기둥 뒤에서 한 걸음 나와 병실 안을 훔쳐보았다. 서연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태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과 똑 닮은 얼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붕어빵처럼 닮은 얼굴이었다. 까만 눈동자, 오똑한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태준의 아들이었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시선은 미친 듯이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병실 문에 붙어있는 작은 명패를 발견했다. 환자 강민준, 나이만 5세. 강민준. 그녀는 아이에게 그의 성을 붙여주었다. 만 5세. 그녀가 사라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5년 전 그녀가 사라진 이유, 5년 동안 그녀가 숨겨왔던 비밀, 돈도 배신도 아니었다.
아이였다. 자신의 아이. 그와 자신의 아이였다. 그녀가 왜 그 모욕적인 결혼 계약에 서명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왜 그토록 끔찍한 학대를 묵묵히 견뎌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이 작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병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복잡한 의료기기들이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 아들, 오늘 주사 잘 맞았어. 밥은 잘 먹고. 응, 나 씩씩하게 다 했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우리 민준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모자의 다정한 대화가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자신이 그녀에게 저지른 만행들로 가득 찼다. 신랑 없는 결혼식장에서 홀로 웃음거리가 되게 했던 일. 수많은 사용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게 했던 일. 뜨거운 햇살 아래. 피가 나도록 잡초를 뽑게 했던 일, 매일 밤. 독설과 경멸로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일. 자신은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자를 처절하게 짓밟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차가운 병원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증오와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검은 파도처럼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자신의 핏줄마저 죽음의 문턱으로 내몬 괴물의 손이었다. 5년간 그녀를 향해 던졌던 모든 저주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단단하게 쌓아 올린 오만과 증오의 성은 강민준이라는 작은 아이의 존재 앞에서 단 한순간에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이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강태준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난 5년의 시간과 방금 전 눈앞에서 목격한 진실이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분노, 후회, 슬픔,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가 심장을 쥐어짰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만 했다. 벌컥. 태준이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난입의 서연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민준이는 겁을 먹고 엄마의 등 뒤로 숨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태준을 경계했다. 여긴 어떻게, 왜? 태준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것처럼 먹먹하고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어미 사자처럼.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방어적인 태도로 가득했다. 나가주세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아이가 놀라요. 내 아이잖아. 태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서연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내 아이, 맞잖아, 안 그래?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그의 손길에는 분노가 아닌 애원이 담겨 있었다. 제발 그렇다고 말해달라는, 동시에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모순된 절박함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맞아요, 당신 아이, 맞아요. 그녀의 울음 섞인 고백은 확인사살이었다.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잡은 손을 세우르르 놓으며 비틀거렸다. 그런데 왜, 대체 왜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서연은 울부짖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5년 전 당신 어머니께서 절 찾아오셨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당장 떠나라고 하셨어요. 떠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 아이를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협박하셨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회장님은 제게 돈봉투와 함께 당신의 프로젝트 기밀 서류를 주셨어요. 제가 돈 때문에 당신을 배신한 것처럼 꾸며서 떠나라고. 그래야 당신이 저를 증오하면서라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그게 당신을 위한 마지막 잡이라고 하셨어요. 전 당신을 지켜야 했어요.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5년간의 진실이 서연의 입에서 피를 토하듯 쏟아져 나왔다. 태주는 서서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던 오만한 남자가 한 여자와 아이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회장님, 오진섭 전무의 비자금 계좌를 찾아냈습니다. 5년 전 경쟁사였던 태영제약의 해외 법인에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태준의 텅 비어 있던 눈에 무서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배신과 사업적인 배신,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의 어머니가 판을 깔았고 오진섭이 그 판 위에서 칼춤을 추었다. 그리고 그 칼에 찔린 것은 바로 눈앞의 이 여자와 자신의 아이였다. 알라스타. 태주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떨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난생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그는 겁에 질려 엄마 뒤에 숨어있는 민준이에게 잠시 시선을 주었다. 자신의 아들, 처음으로 마주한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다.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서 1시간 후 청수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오진섭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침묵과 회의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자신의 비자금 거래 내역이었다. 이게 대체... 오진섭 전무, 당신의 길고 긴 연극은 이제 끝났어. 태주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지옥의 심판자처럼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검찰에 넘길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로 던졌다. 오진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5년 전, 당신은 내 어머니의 계획에 편승해 한서연 씨에게 누명을 씌우고 회사 기밀을 태영제약에 팔아넘겼지.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이사들을 매수해 내 자리를 위협했고 오늘 파티에서의 사보타주 역시 당신 짓이고 틀렸나? 모든 것이 명백했다. 오진섭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태준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당신은 청수그룹을 배신한 게 아니야. 당신은 내 인생을, 내 여자를, 그리고 내 아들을 망치려 했어. 당신에게 걸맞은 지옥을 선물해주지, 보안팀. 당장 이자를 검찰로 넘겨. 오진섭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태주는 그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부로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은 예외 없이 파면 조치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청수그룹의 피를 새로 갈겠다. 그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차를 몰아 강씨 일가의 본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던 윤 회장은 살기를 뿜어내며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준아, 이게 무슨 행차니 어머니께서 꾸민 짓이었습니까? 태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서연이를 내쫓고 배신자로 만들고 제 손으로 그 애를 지옥에 밀어넣게 만든 게 전부 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까? 윤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이내 당당하게 맞섰다. 그래, 내가 했다. 그 모든 건 널 위해서였어. 그런 천박한 구와 야토우가 네 앞길을 막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가 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요. 그래서 더더욱 그랬다. 감히 강씨 집안의 혀를 품고 네 발목을 잡으려 했으니. 마땅한 벌을 받은 게야. 뻔뻔한 변명,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그 모습에 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어머니께서는 제 인생을 구한 게 아닙니다. 제 영혼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손주까지 버리셨습니다. 그 아이.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버린 그 아이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태준의 절규에 윤 회장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오만은 끝내 뉘우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어미를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게냐? 아니요. 태준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강씨 집안의 후계자 자리도 그 모든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 강태준은 5년 전 당신이 한서연을 내쫓던 그날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등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것을 끝낸 태준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서연은 잠든 민준이의 곁을 지키며 지친 얼굴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왔다. 태준은 문에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적들을 모두 처단했고 썩어빠진 가족과의 연도 끊어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 잔인했던 복수의 대가는 이제부터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다. 진실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병실에 나타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혼란 대신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무겁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민준이의 주치의와 병원장을 만났다. 그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절박하고 겸손하게 아들의 상태에 대해 묻고 가능한 모든 치료법에 대해 상의했다. 세계 최고의 소아 심장외과 전문의를 불러주십시오. 존스 홉킨스의 데이비드 랭 교수님이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을 서울로 모셔오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수술에 필요한 최고의 시설과 팀을 꾸려주십시오.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청수그룹 회장이라는 직위가 가진 힘이 오직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데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있던 평범한 1인실은 하루아침에 최신 의료 장비와 편의 시설을 갖춘 VIP 병동으로 바뀌었다. 모든 조치를 마친 태준은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밤새 아들 곁을 지키느라 지쳐 보이는 그녀는 그의 등장에 여전히 나를 세우고 경계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서류 한 뭉치를 그녀 앞 테이블에 놓았다. 두 사람을 지옥으로 올감했던 혼인 계약서였다. 그리고 그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활활 타오르는 종이 조각을 보며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계약서는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해갔다. 그들의 거짓 결혼을 증명하던 유일한 증거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어야 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제가 되어버린 계약서를 재떨이에 털어넣고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용서도, 원망도 아닌 그저 깊은 피로감과 공허 한만이 어려 있었다. 그의 사과가 마법처럼 지난 5년간의 상처를 지워줄 수는 없었다. 모든 건 민준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선을 그었다. 그러니 일어나세요. 당신이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아파야만 했던 당신 아들이니까요. 그 이상은 제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결코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아니, 어쩌면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태준의 길고 외로운 속죄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청수그룹의 모든 업무를 김 실장에게 위임하고 병실 한쪽에 놓인 작은 간이 침대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과 민준이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 애썼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기만 했다. 서연이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밥을 먹여주는 모습, 아들의 작은 재롱에 웃음 짓는 모습, 그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그에게는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깨닫게 하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그는 서툰 아버지의 역할을 시작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로봇 만화의 모든 시리즈를 밤새워 공부했고, 아이가 잘 먹는다는 과일과 간식을 매일 아침 직접 사왔다. 비싼 장난감을 사주며 환심을 사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가 잠든 밤이면 아이의 작은 손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태준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경계했다. 태준은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이에게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물렀다. 민준이가 그림을 그릴 때면 옆에서 조용히 색연필을 깎아주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어색한 목소리로 읽어주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이 꾸며낸 VIP 병실의 편안함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가 데려온 간호사의 도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오직 민준이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태준은 서연을 위해서도 작은 노력들을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정원에서 일하다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손을 기억했다. 그는 최고급 흉터 연고를 사와 그녀가 잠든 사이 머리맡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그녀가 식사를 거를 때면, 그녀가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기억해내
병실로 배달시켰다. 그는 어떤 보답도, 감사 인사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다. 태준의 꾸준한 노력에 민준이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준이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태준을 향해 물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태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곁에 있던 서연의 표정도 굳어졌다. 태준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아저씨가 민준이 아빠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날 이후 민준이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태준은 아들의 입에서 아빠라는 말을 처음 들은 날,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은 민준이의 수술 날짜가 잡히고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며칠간 수술 준비와 회사 일로 잠을 설친 태준은 간이침대도 아닌 의자에 앉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잠든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자세히 보았다. 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수심이 가득했다.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려 애쓰고 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무릎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 잠든 그의 몸 위로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연민이었을지도 모른다. 잠시 후 잠에서 깬 태준은 자신의 몸에 덮인 담요를 발견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고 그녀는 창밖을 보는 척 시선을 피했다.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감돌던 징벌 같은 침묵이 아주 조금 옅어졌다. 마침내 미국에서 온 데이비드 랭 교수가 도착하고 민준이의 수술 날짜가 바로 다음 날로 잡혔다. 수술을 앞둔 마지막 밤, 병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태준과 서연은 잠든 민준이의 침대 양옆에 나란히 서서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연인이 아니었다. 부부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아들의 무사를 간절히 바라는 애끓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길고 길었던 속죄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다가올 운명의 아침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의 수술실 앞, 길고 긴 복되는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 등만이 차갑게 빛나며 한서연과 강태준의 타들어가는 속을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했다. 그 어떤 위로도 이 끔찍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서연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지난 5년간 아들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준 역시 굳게 감은 눈 아래에서 자신이 놓쳐버린 아들의 5해를 떠올리고 있었다. 아이가 처음 뒤집었을 때,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소중한 순간들 속에 자신은 없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또다시 원망하고 자책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데이비드 랭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The surgery was a great success.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사라지는 듯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태주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부축하며 감쌌다. 그의 손길에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오직 안도감과 기쁨으로 하나가 된 아이의 아빠와 엄마일 뿐이었다. Thank you, Doctor.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주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의 회복은 기적처럼 빨랐다. 아이의 작은 심장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아이의 곁을 태준과 서연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얼음벽은 아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서툰 아빠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막힘없이 읽어주었고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재활치료를 돕는 일에 익숙해졌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5년 전 다정했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가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이었다. 아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태주는 서연을 병원 옥상 정원으로 불러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그곳에서 태주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자신의 마지막 진심을 꺼냈다. 시오연아. 그는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내가 너와 우리 아들에게 저지른 짓은 평생을 속죄해도 모자랄 죄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기 혐오가 담겨 있었다. 내 오만과 증오가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래서 너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가 가진 청수그룹의 모든 지분과 재산을 너와 민준이의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야. 그리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너와 민준이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줄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두 사람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야.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자 진정한 사죄의 방식이었다. 그녀에게 완벽한 자유를 돌려주는 것. 그녀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리는 것.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그리움, 그리고 아주 작은 사랑의 불씨가 흔들리고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매일 당신을 미워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증오할지 알았기에 그 증오를 양분 삼아 버텼어요. 그런데 당신을 미워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녀의 고백에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은 결코 쉽게 잊히지 않을 거예요. 내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아마 평생 가겠죠. 하지만 당신이 민준이에게 보여준 모습, 그리고 내게 보여준 진심, 그 시간들이 내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서연은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러니 떠나지 마세요. 민준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에게도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복수도? 증오도 없는 곳에서 그냥 민준이 아빠, 민준이 엄마로 그렇게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그녀의 말에 태주는 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부서져라 껴안고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다. 그것은
5년의 시간을 돌아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화해의 눈물이었다. 몇 달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가을날 오후, 민준이는 이제 병원 침대가 아닌 넓은 공원의 잔디밭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병의 그늘 대신 건강하고 장난기 가득한 웃음이 피어 있었다. 서연과 태주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저택에 살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 찰 수 있는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집을 얻어 새로운 시작을 했다. 태주는 청수그룹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겼다. 그는 이제 거대한 제국의 왕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다. 여보, 민준이 공 좀 봐요. 제법인데. 서연의 말에 태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고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 끼워진 것은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서로의 상처와 사랑을 상징하는 단순한 디자인의 결혼 반지였다. 민준아, 아빠랑 공놀이 할까? 태준이 외치자 민준이가 신나게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세 사람은 잔디밭 위에서 함께 뒹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길고 길었던 증오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갈 것이다. 증오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이름으로 세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